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산속이 좋았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말하는 어둑한 나무 냄새도 새벽 안개 속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울음소리도 나한텐 오히려 편안했다. 도시에선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어떤 숨결 같은 게 산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지난 여름이었다. 나는 32, 이름은 민수. 서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 도시에서 찍는 피사체들이 점점 똑같아 보이던 차에 폐가를 테마로 한 사진집을 만들 생각이 떠올랐다. SNS에서 반응도 괜찮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팬층도 있었다.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한 거다. 지리산 자락에 버려진 민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계기였다. 그곳은 산청 쪽 외딴 마을이었다. 이제는 거의 다 떠나고 몇몇 노인만 남아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밤엔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묻자 마을 아저씨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참 말을 못했다. 그러더니 낮게 한마디만 내뱉었다. 거긴 아직 사람이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버려진 폐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진작가로선 더 매력적인 소재였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산길로 올라갔다. 해가 지기 전엔 도착해서 찍을 생각이었다. 카메라 장비, 삼각대, 예비 배터리, 그리고 간단한 식량. 등산로라기보단 버려진 임도였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먼지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평소보다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도 거의 없었다. 폐가는 생각보다 금방 나타났다. 나무들 사이로 검게 부서진 지붕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니 2층짜리 기와집이었다. 앞마당엔 오래된 장독대가 반쯤 묻혀 있었고 마른 나뭇가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누가 최근에 드나든 흔적 같기도 했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그냥 오래된 집의 냄새였다. 곰팡이, 흙, 썩은 나무 냄새. 그런데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자 냄새가 바뀌었다. 금속이 녹슨 듯한 묘하게 쇠비린내가 났다. 피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눌렀을 때 뷰파인더 속에 이상한 게 보였다. 계단 위쪽 그림자 같은 형체. 사람 같기도 했고 옷가지가 걸린 것 같기도 했다. 다시 렌즈에서 눈을 떼서 직접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 LCD를 보는데 찍힌 사진 속엔 분명히 사람의 뒷모습이 있었다. 머리가 길고 희미하게 흰색 옷 같은 걸 입은 사람. 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셔터음은 한 번뿐이었다. 그럼 그건 바로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발자국이 없었다. 대신 벽에 손자국이 있었다. 길고 다른 듯한 손자국. 마치 누군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위로 기어간 것처럼 말이다. 2층으로 올라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갑자기 너무 차가워졌다. 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왔다. 그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등 뒤에 시선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작게 문 닫히는 소리.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계단 아래쪽은 어둡고 바람 한 점 없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만 집안 어딘가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간격. 마치 누가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그때서야 촬영이고 뭐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장비를 챙기려는 순간 문득 계단 난간 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작은 머리끈이었다. 먼지가 잔뜩 묻은 오래된 검은 고무줄.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건 내가 중학교 때 쓰던 머리끈과 똑같았다. 그땐 남동생이 장난으로 그걸 나무에 걸었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여기 왜 있는 걸까? 그때 누군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돌아오지 말랬잖아. 순간 온몸이 굳었다. 정말로 귀 옆에서 들린 소리였다. 바람이 아니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엔 내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옷,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때 기억은 그 이후로 거의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땐 밖이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고 메모리 카드는 빠져 있었다. 집 안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누가 빼서 넣어준 걸까? 나는 그날 밤 겨우 마을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날 찍은 사진은 다 사라져 있었다. 대신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사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확대해서 보니 벽 한쪽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돌아오지 마. 그날 밤 나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겨우 들어왔다. 몸은 진흙투성이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도대체 산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없었다. 내가 깨어난 건 자정 무렵이었다. 밖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이상하게 끊겼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내가 초저녁쯤 실려오듯 들어왔을 때 놀랐다고 했다. 말없이 방 한쪽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대.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거울 속에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지 어깨 뒤쪽에 누가 손을 얹은 것 같은 냉기가 남아 있었다. 씻으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본 흰 옷의 여자는 분명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다음날 새벽에 나에게 따뜻한 죽을 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집 올라갔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죽었어. 벌써 20해도 넘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밤마다 불빛이 보여. 누가 사는 것처럼. 그래서 다들 밤엔 안 가. 왜요? 죽은 사람 중에 아직 못 나간 게 있다 카더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눈빛이 말했다. 그 눈은 오래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민박집 안에만 있었다. 카메라를 열어보려 했지만 메모리 카드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다. 그 돌아오지 마라는 글씨가 있는 벽 사진.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글씨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희미했는데 몇 시간 후엔 선명하게 마치 새로 새긴 듯했다. 밤이 되자 다시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문틈 사이로 흙냄새 같은 게 스며들었다. 그 냄새, 그건 그 집 안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피와 금속이 섞인 듯한 썩은 쇠의 냄새.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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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3번. 그 리듬, 어제 그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박집에 다른 손님이 아침 일찍 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제 그 여자분은요? 여자요? 예, 새벽쯤이었는데 방 안에 사람 목소리 들렸어요.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싸우는 것처럼 들리던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방엔 나 혼자뿐이었다. 그 남자는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갔다. 그날 오후 나는 결국 그 마을의 유일한 점집에 갔다. 할머니가 그쪽 일이라면 거기 가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점집은 산 아래쪽 버려진 정미소를 개조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진동했다. 점쟁이 아줌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산에서 뭘 봤네? 그냥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아니야. 네 눈이 이미 거기 걸렸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집 2003년에 불났던 집이야. 아, 부부가 싸우다 불을 질렀지. 남편은 밖으로 나왔는데 아내는 그 안에 있었어. 그 여자가 죽은 후로 거울이 하나 남았대.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거울, 내가 본 그 낡은 거울. 그 안에 있던 여자는 거울 속에서 나와 자신이 불타주던 순간을 반복하고 있대. 자신을 본 사람에게 그 기억을 넘겨주는 거야. 기억을 넘긴다고요? 응, 네가 본 거 그건 내 기억이 아니야. 그 여자의 마지막 순간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줌마는 내 손을 세게 움켜쥐며 말했다. 절대로 다시 가지 마. 그 여자는 네 얼굴을 기억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내 카메라가 혼자 켜졌다. 셔터음이 찰칵하고 울렸다. 책상 위에 둔 카메라였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LCD 화면에는 방 안에 사진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거기 내 뒤에 희미하게 흰 옷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그저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던지고 문을 열었다. 바깥은 안개로 가득했다.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은 흰 안개.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그건 내 여동생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동생은 5살 때 죽었다. 차 사고로.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민수야, 사진. 그거 돌려줘. 나는 울듯이 소리를 질렀다. 수진아, 어디 있어? 그때 안개가 갈라지며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흰 옷,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그 얼굴. 그건 여동생의 얼굴이 아니라 폐가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내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이상해졌다. 시간이 늘어졌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았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머릿속에서 그 집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내 작업실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멈췄다. 맞은편 건물의 유리창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옷, 길게 늘어진 머리. 그 얼굴은 분명히 그 여자였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자꾸만 기억이 없는 사진들이 내 카메라에 찍히기 시작했다. 책상, 침대, 내 손. 그런데 각 사진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배경 어딘가에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안엔 희미하게 사람 형체가 비쳤다. 나는 그걸 삭제하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파일을 삭제해도 다음날 다시 생겼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었다. 왜냐면 그 사진 속에서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날엔 멀리 있었는데 둘째 날엔 내 뒤에, 셋째 날엔 내 어깨 옆에 서 있었다. 그 즈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지리산의 그 폐가에 있었다. 불타는 냄새, 뜨거운 공기, 무너지는 천장. 그 여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걸 보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없었다. 대신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도 봤잖아. 내가 불태운 게 아니야. 나는 깨어나자마자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낡은 머리끈이 쥐어져 있었다. 그 폐가에서 봤던 바로 그 머리끈이었다. 나는 그걸 창밖으로 던졌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책상 위에 다시 그게 올려져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기억이 헷갈리기 시작한 게. 사진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열면 어느 순간 내가 지리산에 있는 사진들이 새로 생겼다. 나는 분명 서울에 있었는데 사진 속에 나는 산속에서 서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찍고 있었다. 그 뒤편에 불빛이 있었다. 불타는 듯한 붉은 불빛.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그건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했지만 나는 안다. 그건 내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날 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자 방 안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액자 속 유리가 깨졌다. 짝!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반짝였다. 그 안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또 있었다. 그 여자가 내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었다. 복도로 뛰어나왔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 발소리와 뒤따라오는 또 다른 발소리만 있었다. 확실히 내 리듬에 맞춰 딱 반박자 늦게.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번호는 비공개. 손이 떨렸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민수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익숙했다. 그 음색, 그 낮은 호흡. 누구죠? 거울 다시 찾아야 해요. 뭐라고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당신이 본 건 불 속에서 갇힌 내 모습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다. 당신 누구예요? 나예요. 그 집, 그 여자가 아니라 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전화가 온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계속 안개가 끼어 있었고 밤마다 창문이 탁탁 하고 울렸다. 그 리듬은 그날 폐가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완벽히 같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지리산으로 가야 한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진도, 목소리도, 냄새도 모두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거울 속의 여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 진짜라면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걸까? 누군가에 의해 갇힌 걸까? 그렇다면 내가 본 모든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게 내 합리화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공포가 너무 커질 때 사람은 그것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 한다.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날 새벽 나는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렌즈를 닦고 새 메모리 카드를 꽂았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잠시 머뭇거렸다. 지리산이요? 거긴 요즘 사람 안 갑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가야 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흘렀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잠깐 비친 내 얼굴 뒤로 희미하게 또 하나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내게 속삭이듯 입모양을 만들었다. 돌아오지 말랬잖아. 지리산은 내가 떠난 그때 그대로였다. 산 아래 마을엔 여전히 몇몇 노인들만 남아있었고 그들은 내가 다시 온 걸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한 노인이 내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그 집에 또 갈 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노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자는 불에 타 죽은 게 아니야.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어.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죽어 있었다고요? 남편이 그랬대. 싸우다가 실수로 밀쳤다고. 그녀가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지. 근데 그걸 숨기려고 불을 질렀다 카더라. 그때 거울이 깨졌고 그 여자가 그 안에 남았다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이 얘긴 하지 마라. 그 집은 산이 붙잡은 집이야. 사람 손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었지만 난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억울함, 그 울음, 그 불빛, 그 모든 게 나를 다시 산으로 부르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메고 산길로 들어섰다. 작년보다 잡초가 더 자랐고 길이 거의 막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산속 공기가 너무 고요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새도 울지 않았다. 오직 내 숨소리만이 나무들 사이를 메웠다. 폐가가 보였을 때 나는 멈춰 섰다. 지붕이 더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다. 누가 먼저 온 걸까?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 먼지가 피어오르며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그 냄새. 썩은 쇠, 피, 불. 그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를 누르자 화면에 불빛이 잠깐 스쳤다.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킨 것처럼. 그 불빛은 계단 위로 올라가더니 사라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탁! 탁! 그 소리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느리게 더 각 계단 위 어딘가에서.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2층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났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계단은 썩어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다. 그리고 벽에 그 손자국이 아직 있었다. 길고 말라붙은 듯한 손자국. 2층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문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 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그 안에는 거울이 있었다. 그날 봤던 바로 그 낡은 거울. 그 표면엔 잿빛 얼룩이 번져 있었고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 유유. 순간 거울 속에서 나가 움직였다. 내가 아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손에 불타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낯설었다. 그건 내 얼굴이지만 내 표정이 아니었다. 나는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렌즈가 깨지며 짤깍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거울 속 불빛이 번쩍하더니 방 안이 붉게 물들었다. 내 코에 다시 그 냄새가 스며들었다. 피와 연기, 그리고 타는 머리카락 냄새.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방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거울 속의 불길이 점점 커졌다. 그 불길 속에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머리가 젖은 채 옷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검은재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돌아오지 말랬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나가고 싶었을 때 왜 왔어? 왜 또 불렀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난 널 불러낸 게 아니야. 그녀는 웃었다. 불 속에서 서서히 걸어왔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 뜨거웠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땐 다시 마당이었다. 집은 멀쩡했다. 불도 연기도 없었다. 그저 바람만이 스쳐갔다. 하지만 내 손엔 거울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조각엔 여자의 얼굴 일부가 비쳤다. 눈 한쪽, 입술 반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조각은 놔두고 가. 돌아보니 아까 그 마을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 손을 바라봤다. 그거 그 여자의 혼이 담긴 거야. 혼이요? 그 불 그날에 갇혀서 아직 못 나왔어. 누가 그걸 건드리면 대신 들어가게 돼. 나는 말없이 거울 조각을 내려다봤다. 그 속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웃었다. 산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 몸이 무겁고 머리가 계속 울렸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거울 조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냥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끔 조각을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금세 다시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마치 내가 아니라 그게 나를 붙잡는 느낌이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누군가 말했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예전엔 목소리가 낮았는데 요즘은 좀 높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녹음을 해봤다. 확실히 달랐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자 같았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그 조각을 손에 든 채 내 얼굴을 비춰봤다. 불빛 아래서 내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조각 속 반사된 내 얼굴이 살짝 웃었다. 나는 손을 털며 조각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며 짤깍 소리가 났다. 순간 방 안 불이 깜빡였다. 거실, 부엌, 침실 모든 조명이 동시에 한 번에 꺼졌다 켜졌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확실히 봤다. 내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땐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날 내가 촬영한 폐가 영상. 마지막 부분이 이상했다. 불길 속에서 여자가 걸어 나오던 장면 이후 잠깐 내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그런데 내 얼굴이 아니었다. 불타는 여자의 얼굴이 내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알겠지?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꺼버렸다. 하지만 전원을 껐는데도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화면 속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마치 카메라 밖에 나를 바라보듯 말했다. 넌 나였어.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없었다. 수화기를 들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울 조각 아직 있지? 누구세요? 그걸 버리면 네가 사라질 거야. 전화는 끊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불길 속에서 여자가 말했던 나가고 싶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단순히 탈출을 원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몸을 빌려 나가고 싶었던 거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거울 조각을 없애기로. 조심스레 신문지에 싸서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장에 버렸다. 돌아오는 길 묘한 불안이 따라왔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와 보니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샤워를 하고 조명을 끄고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쯤 어떤 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 쪽에서 유리 긁히는 소리가 났다. 쓱, 쓱, 쓱. 나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다가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무언가 있었다. 신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깨진 거울 조각이 다시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조각 속에서 나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런데 이번엔 조각 속의 나가 먼저 움직였다. 나보다 한 박자 빠르게, 마치 연습된 듯 자연스럽게. 왜? 버렸어.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차례야.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며 거울 속 불빛이 퍼졌다. 그 순간 핸드폰 불빛이 꺼지고 모든 조명이 함께 꺼졌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단 하나, 조각 속 불빛만 남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침이 되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피부는 하얗고 입술은 조금 더 붉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낯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엔 엄마라고 떴다. 전화를 받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좀 달라졌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저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거울 조각에서 그 옛날 여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쳤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출근길의 하늘도 커피의 향도 모든 게 낯설 정도로 선명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말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예쁘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칭찬 같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했다. 피부도 깨끗했고 눈빛도 깊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 거울 속 내가 한 박자 늦게 미소를 짓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실험처럼 핸드폰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동시에 웃고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면 분명 거울 속 나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영상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누구야 너? 그 순간 화면이 깨지듯 흔들리며 거울 속 나가 대답했다. 너였잖아.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집 안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혼자 사는 집인데 거실, 화장실, 부엌, 천천히 발소리가 움직였다. 마치 내가 가는 방향을 따라오는 듯.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조용히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이미 안에 있었다. 불을 켜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파 위에는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조각은 분명히 내가 버렸던 다시 돌아온 그 조각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레 집어들자 조각 속에 무언가 비쳤다. 거실이 아니었다. 산이었다. 그날 불길이 일었던 지리산 폐가 앞이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나와 똑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돌려줘. 나는 손을 놓았다.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자 불길이 꺼지고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지리산의 산길을 걷고 있었다. 밤하늘은 붉게 물들고 나무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발 밑에 낙엽이 깔려 있었는데 밟을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낙엽을 걷어내자 그 밑엔 수십 개의 거울 조각이 묻혀 있었다. 그 안에는 다 다른 얼굴들이 있었다. 표정이 하나같이 똑같았다. 도움을 구하는 얼굴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분명히 나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숨이 가빠서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창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모두 치워버렸다. 화장실도 거실도 방도 모두 천으로 가렸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자주 느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걸. 한밤중에 깨어나면 어딘가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숨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다. 그런데 다시 숨을 쉬면 그쪽에서도 따라왔다. 같은 박자, 같은 속도. 내 숨이 아닌 우리의 숨 같았다. 며칠 전 회사에서 팀 미팅을 했다. 회의실 벽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비친 반사 속에서 나는 문득 보았다. 그 사람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유리에선 나 옆에 또 다른 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너는 아직 거기 있구나.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다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다. 이 목소리가 내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가끔 녹음기를 끄고 재생할 때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 이건 내 이야기야. 지리산에 다시 가면 다 돌려줄게. 넌 아직 반쯤 남아있어.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그날 불길 속에서 나왔던 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원망,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단지 들어줄 사람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기록하려 했다. 그게 잘못이었다. 어제 마지막으로 폐가 영상을 다시 열어봤다. 화면 속 불길이 흔들리더니 그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내 방 안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다. 기억해. 이 이야기는 네가 끝내야 해.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웃었다. 우리의 미소는 완벽히 같았다. 이제 누가 진짜인지 나도 모른다. 나는 원래 야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밤에 남아있는 사무실은 오히려 집중이 잘 됐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화 소리도 없고 오직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그날도 그랬다. 서울 강남 한복판 논현동 근처에 있는 12층짜리 건물. 그중 내가 근무하던 회사는 9층에 있었다. 광고 대행사였고 늘 마감이 촉박했다. 그날은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도 모니터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팀원들은 다 퇴근했고 사무실엔 나 혼자였다. 에어컨은 꺼졌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싸늘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바람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서류가 자꾸 움직였다. 바람 때문인가? 스스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눌러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탁! 사무실 안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복사기 옆에 있던 파일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파일은 분명히 두꺼운 집게로 고정돼 있었고 흔들릴 만한 것도 아니었다. 조금 찜찜했지만 나는 다시 파일을 주워 올려놓았다. 그리고 모니터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쓱쓱. 종이를 넘기는 소리.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서류를 뒤적인 듯한 소리였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사무실 뒤편의 작은 회의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분명히 불을 다 끄고 나왔는데 회의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다. 청소하시는 분이 오셨나? 그런 생각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문을 밀었는데 안쪽은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불빛이 어딘가 남아있었다. 회의실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불빛이 사람의 손전등처럼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유리벽 너머를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불빛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안에서 뭔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자. 회의용 의자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누가 방금 일어났다는 듯한 느린 회전이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느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방금까지 그 안에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나는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회의실 문이 세게 닫힌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봤다. 닫힌 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시간은 새벽 1시 47분. 그리고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다. 나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화면 속엔 내 얼굴이 있었는데 그 뒤로 회의실 유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건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 그저 하얗게 번진 실루엣만이.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그 회의실 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툭! 툭! 무언가가 걸어오는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내 눈은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회의실 문틈으로 하얀 손가락 2개가 삐져나와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문틈 사이로 걸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온몸이 풀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그 상태로 나는 1층까지 내려갔다. 건물 로비의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 놀랐다.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한마디, 위에 누가 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경비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위층에? 지금은 퇴근했을 텐데. 그는 카운터 아래서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층 순찰 중인 동료에게 물었다. 9층에 불 켜진 거 있나?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이상하게 먹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은 꺼져 있는데요. 근데 창가 쪽에 누가 서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들린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얼굴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칠 뒤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이었다. 야간에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찍었다는 사진. 거기엔 9층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회의실 불빛이 있었고 그 불빛 안쪽에는 내가 입던 회색 가디건을 입은 누군가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몸이 이상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돌아가듯 흔들렸고 머리가 무겁게 쑤셨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단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 같아요. 요즘 약은 많으셨죠?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본 그 얼굴 없는 형체가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의 어두운 유리벽이 떠올랐다. 문틈 사이의 하얀 손가락. 그 손가락이 내 쪽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던 순간의 느낌. 3일째 되는 날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너 언제까지 쉴 거야? 클라이언트 일정 다 밀리고 있어. 나는 대충 핑계를 댔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팀장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라도 나와. 그리고 너 지난주에 새벽까지 있었지? 그 말에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네, 근데요? 그날 CCTV 좀 확인했거든. 야간 경비팀에서 뭐 이상한 게 찍혔다고 해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이상한 거요? 근데 화면에 네가 2명이더라. 네? 같은 옷 입고 같은 시간대에 서로 반대편에서 움직이더라고. 하나는 내 자리 쪽, 하나는 복사기 쪽. 근데 네가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거 영상 아직 있어요? 글쎄, 경비팀에서 삭제됐다더라. 시스템 오류라나. 통화가 끝나고 손에 쥔 폰이 식은 땀으로 젖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도 낯선 기분에 시달렸다. 밤에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정확히 1시 47분에서.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 속에 나, 거울처럼 반사된 내 모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TV 속에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으로 리모컨을 던지듯 꺼버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창문에 비친 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밖은 조용했지만 내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눌려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딱딱딱 소리를 내며 마치 내 심장과 박자를 맞췄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순간 시계가 멈춰 있었다. 초침이 멈춘 위치는 역시 1시 47분. 나는 시계를 내리쳐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는 복도 위 발소리. 툭툭툭.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집 안에 누가 있을 리 없었다. 그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이 서서히 옮겨가며 무언가가 지나갔다. 발자국 그림자.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마치 누군가에게 붙잡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문틈만 바라봤다. 숨소리도 댈 수 없었다. 잠시 후 모든 게 멈췄다. 발소리도 그림자도 사라졌다. 하지만 공기 속엔 냄새가 남아있었다. 사무실의 공기. 그 특유의 복사기 냄새와 오래된 먼지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깨달았다. 그건 그냥 환각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내 주변에 있었다. 그날 새벽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이 켜졌다. 보낸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너 왜 내 자리에 앉았어?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팀장이 다시 연락했다. 오늘은 꼭 출근 좀 해줄래? 사장님이 찾으셔. 나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야만 할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출근길 강남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본 게 나 자신이 아닐까? 그날 회의실 유리 너머에 서 있던 게 나였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이 오싹하게 떨렸다. 나는 건물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로비의 공기가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며 인사를 했다. 아, 아가씨. 오랜만이네. 근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지난주에 봤던 사람 그거 아가씨 아니었어요?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네? 9층 창문에 서 있던 사람 말이에요. 그거 분명 아가씨였는데 어제 또 봤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팅 하고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의 내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9층 출입카드를 내게 내밀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복장, 똑같은 머리 묶음까지.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내가 알던 나의 눈에는 늘 피로와 초조함이 있었는데 그 눈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사람, 아니 그것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9층 출입카드를 내밀었다. 이거 네 거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그런데 울림이 이상했다. 녹음된 소리를 역재생하는 것처럼 미묘하게 틀어진 억양. 나는 겁이 났다. 그대로 뒤돌아 계단으로 도망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야근하자. 숨이 막혔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다. 계단을 내려가려다 멈췄다. 내 손에는 그 출입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잡은 기억이 없는데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걸 내려놓을까? 버릴까?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이 스스로 카드를 꼭 쥐고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올라갔다. 9층 버튼을 누를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였다. 두려움보다는 끌림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무실은 평소와 달랐다. 모니터가 모두 꺼져 있고 커튼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공기가 살아 있었다. 누군가 방금 숨을 내쉰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어갔다. 회의실 쪽 유리를 지나칠 때 내 그림자가 벽에 어색하게 비쳤다. 머리카락 한 올, 어깨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따라한 어느 순간 그림자의 얼굴부분이 늦게 움직였다. 내가 고개를 돌린 후에야 그림자가 따라왔다. 뭐지? 속삭이 든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다. 뭐지? 지. 순간 회의실 문 안쪽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회의록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검은 잉크로 뭔가가 덧칠되어 있었다. 잉크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문장. 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그 아래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내가 직접 쓴 필체였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문장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마치 나에게 주어진 명령문 같았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컴퓨터 전원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모니터 불빛이 일렬로 켜지며 사무실을 파랗게 물들였다. 한 대, 두 대, 세 대. 각 화면에는 같은 문장이 떠 있었다. 퇴근하지 마. 모니터의 반사된 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런데 내 얼굴이 아니었다. 입이 천천히 찢어지며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턱까지 내려가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잡았다. 감각이 너무 생생했다. 살냄새도 손끝의 미세한 떨림도. 나는 몸을 비틀며 도망쳤다.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데 엘리베이터 문 위 숫자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10층, 11층, 12층. 그리고 멈췄다. 다시 9층으로 문이 딩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벽면 전체에 달린 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표면에 내가 수십 명 있었다.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입을 열었다. 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쪽으로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들려왔다. 툭! 툭! 익숙한 발소리. 이번엔 분명히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아침이 다 되어 있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도로 위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다. 나는 그대로 인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9층 창문을 가리켰다. 그 창문 안쪽에 내 모습이 서 있었다. 그 나는 창문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웃고 있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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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1시 47분만 되면 깨었다. 핸드폰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고 화면 속 내 얼굴이 나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회사에 가지 않았다. 매일 새벽 1시 47분에 깨는 것도 핸드폰 화면 속에 내가 먼저 눈을 뜨는 것도 더는 놀랍지 않았다. 그 시간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식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마치 그곳의 온도가 내 방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어느 날 결국 결심했다. 이게 정신착란이든 뭐든 끝을 봐야 했다. 그래서 다시 9층으로 갔다. 대낮이었다.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사무실 바닥을 비췄다. 낮의 사무실은 평범했다. 누가 봐도 그냥 일터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모든 게 너무 완벽했다. 서류는 정리돼 있고 의자들은 일정한 각도로 돌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매일 새벽 이 공간을 정리하는 듯했다. 나는 팀장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엔 낡은 다이어리가 하나 있었다. 그건 몇 년 전 날짜였다. 2016년. 표지를 넘기자마자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야근 중 실종된 직원 김서연. 오전 2시 이후 행방불명.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이름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본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어 사원 명단을 찾았다.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다. 그 사람의 자리 번호는 12번. 바로 내가 앉는 자리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입사할 때 배정받은 자리가 실종된 직원의 자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실종 시간이 새벽 1시 47분. 나는 다이어리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책상 아래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몸을 숙여보니 철제 기둥 사이에 낡은 USB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걸 빼서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 하나. 이름은 퇴근 로그. 마우스로 클릭하자 검은 화면이 떴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카메라 앵글은 사무실 구석 회의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거기엔 여직원 한 명이 야근 중이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넘겼다. 시간 표시가 새벽 1시 47분으로 바뀌는 순간 회의실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녀 뒤편 유리에 또 다른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 안쪽에서 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유리를 두드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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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놀라서 뒤돌아보는 순간 영상이 끊겼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마지막 한 줄의 텍스트가 떴다. 퇴근하지 못한 자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나는 USB를 뽑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저리고 목이 메어왔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그때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보셨네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돌았다. 팀장이 서 있었다. 팀장님, 이게 뭐예요? 이 영상, 이 사람. 그는 미소를 지었다. 김서연 씨요? 그 사람 얘긴 그만하죠. 그만하자고요? 그 사람 아직도 출근하잖아요. 순간 내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내 책상 위를 가리켰다. 거기엔 내 이름표 대신 김서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팀장이 나를 보며 낮게 웃었다. 여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의 조명이 하나씩 깜빡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들의 얼굴이 전부 흐릿했다. 마치 사진이 덧칠된 것처럼 눈, 코, 입의 경계가 없었다. 그들은 같은 동작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다. 퇴근하셨나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는데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또 다른 내가 나왔다. 왜 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 그건 내 목소리였지만 더 깊고 낮고 차가웠다. 나는 그대로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손잡이를 붙잡으며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건물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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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이제는 건물의 심장처럼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의 경비 아저씨가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말했다. 아가씨, 또 올라가셨네요. 또요? 어제도 새벽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때도 울면서 어제요? 네. 매일 그 시간에 내려오시잖아요. 1시 47분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 시간, 그 문장, 그 얼굴 없는 그림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도 이미 그 건물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귀에서 퇴근하셨나요? 라는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귀를 막아도 들렸다. 마치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퇴근한 걸까? 그날 이후 회사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출근길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하철 손잡이, 유리창 넘어 스쳐가는 강남역 간판, 그리고 9층으로 올라가는 그 낡은 엘리베이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결국 나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다. 오전 9시였다. 이번엔 평소처럼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 섞여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숫자 표시등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런데 7층쯤에서 문이 잠깐 멈추더니 누군가 타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닫혔다. 그리고 9층이 아닌 12층으로 향했다. 12층은 원래 비어있는 층이었다. 회사가 입주해 있던 적도 없었다. 문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쌓인 사무실이었다. 그런데 책상 배치가 9층과 똑같았다. 심지어 내 자리에 있던 컵, 내가 쓰던 모니터, 그리고 서류까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책상 위에 낯익은 명패가 있었다. 김서현. 하지만 이번엔 그 옆에 또 다른 명패가 있었다. 이하윤. 그건 내 이름이었다. 나는 두 명패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대체된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사람 위에 겹쳐진 존재였다. 그때 모니터가 스스로 켜졌다. 화면 속에는 사무실 CCTV 화면이 떴다. 그 안엔 내가 있었다.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 단 하나 다른 건 화면 속에 나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이 일그러지더니 영상 안에 내가 입을 열었다. 퇴근하지 마. 아직 우리 일 안 끝났잖아. 순간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사무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그리고 사방에서 같은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야근 중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들 아직 일하고 있어요.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복도를 빠져나가 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발밑에서 툭툭 소리가 따라왔다. 내 발소리가 아니라 한 박자 늦은 다른 발소리. 누군가 내 그림자 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계단참의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다. 눈동자가 희미하게 번지고 입가가 찢어지듯 위로 올라갔다. 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유리를 향해 외쳤다. 넌 뭐야? 왜 나를 따라해?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너야. 너는 단 한 번도 퇴근한 적 없어. 그 말과 함께 유리 속에 나가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유리를 뚫고 나왔다. 나는 뒤로 넘어지며 계단 아래로 굴렀다.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눈을 떴을 때 낯익은 천장 조명이 보였다. 9층이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업무 보고서 최종본이라는 파일이 떠 있었다. 그 제목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성자 김서연, 검토자 이하윤. 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였더라?
눈을 감으려는 순간 귀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퇴근하셨나요? 눈을 떴을 때 먼저 들린 건 기계음이었다. 삑삑 주기적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소리. 눈을 뜨자 천장에 흰색 형광등이 번쩍였고 코끝에 알코올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병원에 있었다. 머리 한쪽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옆 침대 커튼 너머로 낯선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하윤 씨 깨어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낯이 익었다. 익숙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어딘가가 어긋나 있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동자는 웃지 않았다. 다행이에요. 계단에서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계단.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회사분들이 발견하셨대요. 밤에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올라갔다가 9층 계단 아래에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대요. 그날 사무실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모든 게 마치 꿈처럼 뿌옇게 흩어졌다. 그럼 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데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내 옆쪽을 가리켰다. 거기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의 김서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녀는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하윤 씨 기억 얼마나 나세요? 조금요. 그냥 퇴근하려고 했던 밖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CCTV를 봤어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CCTV요? 네.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녀가 클립보드를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영상엔 하윤 씨가 혼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어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누구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휴대폰 화면을 내 앞에 내밀었다. 거기엔 어두운 사무실이 찍혀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였고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뒤편 유리창에 또 다른 내가 비치고 있었다. CCTV 속의 나는 뒤에 비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영상이 끊겼다. 그녀는 화면을 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 시스템이 전부 다운됐어요. 모든 전산 기록이 사라졌어요. 하윤 씨 계정도 포함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말만 맴돌았다. 사라졌다. 그녀는 일어나며 말했다.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퇴원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간호사가 다가와 내 팔의 링거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등에 작게 적힌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김서연.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이 또 있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곧 퇴원이에요. 그쪽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쪽? 회사요. 순간 병실 조명이 깜빡였다. 그리고 창문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문 밖에는 다시 김서연이 서 있었다. 이번엔 정장도 클립보드도 없었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제 퇴근하셔야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심장 모니터도 에어컨 소리도 심지어 내 숨소리조차. 퇴근하셔야죠.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피가 도는 감각도 무게감도 거의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앞을 걸었다. 김서연, 회사 인사팀이라고 했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마다 그림자가 따라붙지 않았다. 이제 다 괜찮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안쪽엔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익숙한 회색 복도가 보였다. 그 회사, 9층의 복도였다. 잠깐만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여긴 병원이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병원이든 회사든 다 같은 곳이에요. 일을 끝내야 퇴근할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복도 끝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다. 딸깍, 딸깍. 누군가 보고서를 정리하는 소리였다. 냄새도 났다. 커피와 먼지, 오래된 형광등의 열기.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나는 결국 발을 들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변했다. 사무실 불빛 아래서 본 그때의 그 서현이었다. 문이 열리자 정확히 9층이었다. 벽시계는 새벽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지만 모니터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내 자리로 걸어가자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업무 인수 인계서, 그리고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다. 인계자 김서현, 인수자 이하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내 이름 옆에 사인을 했다. 그 순간 모니터가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다. 환영합니다. 신규 직원 이하윤님. 나는 화면 속의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리하듯 서류를 쌓는 소리, 책상 서랍을 닫는 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내 자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긴 머리, 검은 정장, 피곤한 표정. 그녀, 김서연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손은 종이처럼 희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이제 내일부턴 네가 여기 앉을 차례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당신은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나 이제 퇴근해야지. 그녀는 그대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유리를 통과하듯 몸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그 순간 바깥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엔 나 혼자 남았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시작되었다. 화면에 시스템 문구가 떴다. 직원 등록 완료. 다음 교대자 대기 중.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책상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끝이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낯익은 문장이 섞여 들어왔다. 퇴근하셨나요?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에 비친 내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시간의 흐름이 흐릿하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다. 밖은 여전히 서울이고 강남의 거리는 똑같이 붐빈다. 그런데 나에게만 그 소음이 유리 너머에서 나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다. 출근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보고서를 정리한다. 모니터의 불빛이 얼굴에 비칠 때마다 그 안에 나와 닮은 또 다른 얼굴이 희미하게 비친다. 나는 그걸 무시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다. 가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밝고 말이 많다. 점심을 먹고 웃고 퇴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자리엔 아무도 없다. 그냥 책상 위에 커피잔 하나가 남아있다. 잔속 커피는 식지도 증발하지도 않는다. 나도 그랬겠지. 요즘은 내 이름이 낯설다. 명패엔 여전히 이하윤이라고 적혀있지만 가끔 문서에 김서현이라고 잘못 쓴 걸 발견한다. 누가 고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다음 날엔 다시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지고 건물 안이 고요해진다. 그때마다 복도 끝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신다.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다. 가끔 생각한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퇴근한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여자가 내렸다. 그녀는 인사팀 명찰을 달고 있었고 내 책상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하윤 씨. 이번 주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서연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혹시 자리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제 옆자리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 불빛이 켜지자 그 안에서 내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커피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좋아요. 근데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퇴근이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전체의 불이 천천히 꺼졌다. 모니터 불빛만 남은 공간에서 키보드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딸깍 딸깍 끝없이 반복되는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다. 퇴근하셨나요?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모니터 속의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아직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아직도 월베역 근처를 제대로 못 간다. 길 하나를 건너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날은 평범했다. 퇴근하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던 길, 바람이 약간 차가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 화면만 보며 걷고 있었다. 대구 상인동과 월배 사이 예전에는 논밭이었지만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그 좁은 골목 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반지 하나 단독이 많아서 밤에는 불빛이 드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골목 안쪽이 유독 어두워 보였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같으면 개 짖는 소리, TV 소리, 사람 말소리가 조금씩 섞여 들리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내 발소리만, 바닥에 먼지를 밟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귀가 간질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아주 작게 속삭이듯 부르는 것 같았다. 민수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었다. 그냥 오래된 전신주가 덜컹거리며 케이블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런데 몇 걸음 더 걷자 골목 끝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아주 오래 서 있었던 사람처럼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팔이 축 늘어진 채였다. 머리카락이 길고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 움직임이 뭔가 이상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마치 한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 여자를 피해서 옆 골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터치가 안 됐다. 갑자기 배터리가 0%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완전히 멈췄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여자가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고개를 나는 숨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얼굴이 완전히 돌아오는 순간 내 다리가 풀렸다. 눈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검은 물 같은 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입술이 벌어지는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모양이더니 그 입에서 아주 낮고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아직 거기 살지? 나는 그대로 뒤돌아 뛰었다. 그 골목을 벗어나기까지 몇 초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뛰어도 골목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 같은 담장, 같은 가게 간판, 같은 쓰레기 봉투가 반복됐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확실히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바닥을 끌면서 마치 다리를 절뚝이는 듯한 리듬이었다. 숨이 막혀서 멈춰섰을 때 나는 그제야 알아챘다. 그 골목에는 집이 없었다. 분명 이 길은 상가 뒤편으로 이어지는 통로인데 양쪽 건물은 모두 창문이 막혀 있었다. 벽돌로 아예 틈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때 나는 갑자기 내가 잘못된 곳으로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 분명히 평소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뭔가 달랐다. 비슷하지만 다른, 마치 현실이 살짝 어긋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시계 대신 카메라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내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내 뒤쪽을 비추고 있었다. 그 화면 속 검은 그림자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목을 기울이고 내 머리 냄새를 맡는 듯이 아주 가까이. 나는 본능적으로 폰을 떨어뜨리고 도망쳤다.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달리다가 정신을 차리니 대로변이었다. 택시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있었다. 소리가 돌아왔다. 차 소리, 사람 말소리, 음식 냄새까지 다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길을 절대 다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출근하려고 폰을 켰는데 카메라 앨범에 영상이 하나 저장돼 있었다. 길이 정확히 7초. 재생해보니 어젯밤 내가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보기 직전 누군가 내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카락이 흔들리며 검은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영상 속에서 분명히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었다.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 자리는 마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회사에서는 다들 평소처럼 나를 대했지만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복도 거울을 스칠 때면 내 뒤에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냄새였다. 축축하고 쇠비린내 같은 냄새. 그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내 옷에서, 내 방에서, 심지어 회사 책상 아래에서도 났다. 세제를 바꿔보고 향초를 켜봐도 소용없었다. 아무리 닦아도 씻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정신과에 갔다. 의사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 했다. 요즘 사회생활이 너무 빡세죠. 단순한 환각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는 그렇게 웃으며 처방전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의 뒤편 벽시계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그 형체를 보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 그건 분명 그 여자였다. 약을 먹으면 졸리긴 했다. 하지만 잠들면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골목에 있었다. 어두운 담장, 바닥에 흘러내리는 검은 액체,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민수야,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에는 멀리서, 그러다 바로 내 귓가에서. 나는 소리치며 깼지만 깨어나도 목덜미가 차갑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다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제는 회사도 힘들어졌다. 집중이 안 되고 사람 얼굴을 보면 겹쳐 보였다. 특히 여직원 하나가 유난히 신경 쓰였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린 팀원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선배, 혹시 어제 월배 쪽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저 그 근처 살아요. 근데 어젯밤에 제 집 창문 밖에서 누가 계속 서 있었어요. 누가요? 잘은 안 보였는데 긴 머리 여자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계속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 집이 아니라 도로 건너편을. 도로 건너편, 그건 정확히 내가 사는 방향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모든 전등을 켜고 커튼을 걷어놨다. 그게 더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어둠이 싫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톡톡 두드렸다. 1번, 2번, 3번.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틈 아래로 뭔가 검은 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물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한 그것은 천천히 내 바닥까지 번져왔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로 그것을 바라봤다. 냄새가 났다. 그 골목의 냄새였다. 용기를 내어 문을 벌컥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이 축 늘어진 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의 발 밑에서 방금 전에 그 액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저려왔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현관문 위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내가 그날 봤던 바로 그 골목,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눈이 없는 여자. 사진 아래에는 글자가 삐뚤게 적혀 있었다. 다시 와줘. 사진을 본 그날 이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혔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퇴근길마다 따라붙는 그림자, 돌아보면 사라지는 실루엣. 처음엔 단순한 공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공포가 아니라 감각처럼 굳어졌다. 마치 내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 사진을 불태우기로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게 말려들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남은 재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 사진 속 여자의 눈자리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 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구멍처럼 파인 그 눈.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미안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며칠 후 나는 집을 옮겼다. 월배에서 떨어진 수성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고 불빛이 끊이지 않는 동네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이삿짐을 풀며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본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뒤로 스치는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보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 여자가 내 바로 뒤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을 청하면 꿈속에서 계속 그 골목이 나왔다. 똑같은 담장, 똑같은 가게 간판, 그리고 늘 같은 곳에 서 있는 여자.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그녀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슬퍼 보였다. 그때부터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왜 하필 나였을까?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어릴 때 월배 근처에서 몇 년을 살았다. 지금은 다 허물어진 오래된 주택가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초등학교 3학년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줬다. 흰 원피스 차림에 얼굴이 반쯤 가려진 긴 머리. 그녀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길 잃으면 안 돼. 여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야. 그 말을 듣고도 나는 그 일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골목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어떤 여자가 서 있고 그 옆을 지나간 사람은 며칠 뒤부터 길을 잃는다는 이야기. 누가 봐도 도시 괴담 같다가. 그런데 그게 어쩌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결국 그 골목으로 다시 가보기로 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냥 정말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밤이 깊고 사람 없는 시간을 골랐다. 월배역 근처 새로 생긴 카페 뒤편 골목. 가로등 불빛이 들쭉날쭉하고 벽돌 담장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닥엔 비가 조금 고여 있었고 공기 속에 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축축하고 쇠비린내 같은 냄새. 몇 걸음 더 들어가자 골목이 끊기고 담장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 젖은 머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여자. 그녀는 내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이번엔 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텅 빈 골목,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봤다.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내 발밑에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나 자신이 서 있었다. 그 골목 한가운데서 눈이 없는 채로. 그 사진을 본 뒤로 내 머릿속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들인 거였다. 그 여자는 나와 연결돼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사진 속 나, 눈이 없는 내 얼굴을 보며 손이 떨렸다. 사진 구석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2002-07-74. 그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을 막 시작하던 날이었다. 정확히 그 여자를 처음 봤던 그날. 그때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나는 그날 친구들과 폐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그곳은 월배역 파천 근처. 지금은 다 헐렸지만 그 당시에는 허물어진 한옥 몇 채가 남아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저기 안에 귀신 나와. 하얀 옷 입은 여자. 우리는 서로 겁주며 웃었고 결국 내가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안은 곰팡내와 먼지로 가득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장난삼아 그걸 떼어내려다 갑자기 방 안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 그 여자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귀신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집에 혼자 살던 여자였다. 흰 옷을 입고 얼굴을 머리로 가린 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세게 닫는 순간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여자가 며칠 뒤 그 집에서 죽었다고 했다.
고독사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을 닫은 순간부터 그녀는 나를 기억하기 시작한 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갤러리에는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생겨 있었다. 오늘 밤이라는 이름의 파일. 열어보니 카메라가 내 방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자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침대 옆에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며 입을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다. 돌려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 왜 나를 찾아오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다. 그녀는 잊혀진 시간을 돌려받으러 온 거였다. 그날 내가 닫아버린 문, 그 문 너머에 남은 마지막 순간. 나는 다음날 새벽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자리, 그러나 골목 끝에는 여전히 낡은 벽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 벽에는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다. 민수야, 열어줘. 나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디선가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억났지? 바람이 불었다. 그때 담장 아래 흙이 갈라지며 무언가가 드러났다. 녹슨 금속 상자였다.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내가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 그녀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 어린 시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넌 문을 닫았고 나는 그 안에 남았어.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가 있었다. 눈이 있었다. 이번엔 울고 있었다. 이제 됐어.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다. 검은 액체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그 동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 일로 아무리 바빠도 머릿속에선 자꾸 그 흐릿한 형체가 떠올랐다. 그냥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자꾸 걸리는 게 있었다. 그날 내가 봤던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의 틈 같은 것이었다. 형체는 있었지만 질감이 없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던 날이었다. 퇴근 후에 술 한잔하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그 길로 가고 싶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월배는 예전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재개발된 지역이다. 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오래된 단층집이 남아있고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가로등은 몇 개가 꺼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왔다. 철컥! 철컥! 금속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정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일정한 간격으로 문을 밀었다가 놓는 것처럼. 누가 있나? 나는 습관처럼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바로 소리가 멈췄다. 그 정적이 너무 이상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어두운 마당 안에서 뭔가가 서성이는 게 보였다. 누군가의 등 뒤였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머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말을 걸었다. 저기요, 죄송한데 여기 사세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느린 각도와 속도가 사람 같지 않았다. 목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뚝뚝 뼈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나는 숨이 멎은 채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바람이 한번 불었고 그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바람이 먼지를 흩날리듯이.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급히 뛰쳐나왔다. 그 후로 며칠간 열이 났다. 꿈에서도 그 장면이 반복됐다. 고개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젖은 머리카락. 그게 내 기억 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후 나는 우연히 식당에서 월배에 오래 산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집이 대문 앞에 오래된 감나무 있는 집 아냐? 맞아요. 그 집 근처예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거기 사람 죽은 거 몰랐어? 네. 5년 전에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집 우물에 빠져 죽었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봤던 젖은 머리의 의미가 그제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집 근처를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내 발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이 마른 곳인데도 말이다. 처음엔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거겠지. 정신이 예민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일주일쯤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 씨.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사무실에는 그때 나 혼자였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날 이후로 귀에 자꾸 물소리가 들렸다. 샤워기를 잠그고 나와도 귀 속 어딘가에서 또르륵, 또르륵 수돗물이 새는 듯한 소리. 처음엔 배관 문제인가 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는 항상 내가 혼자 있을 때만 들렸다. 어느 날은 꿈에서까지 들려왔다. 어두운 방 안, 내 앞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 형체가 천천히 가까워지면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생긴 물자국이 점점 번지더니 내 발밑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이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선 진짜로 물방울 소리가 났다. 벽지 아래쪽이 젖어 있었다. 손으로 만져봤는데 차가운 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그때 느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다. 나는 결국 퇴근길에 그 동네 근처를 다시 찾았다. 확인해야 했다. 정말 그게 거기에서 시작된 건지. 그런데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췄다. 그 낡은 집이 사라져 있었다. 대문도 담벼락도 감나무도 없었다. 그 자리에 새로 지은 빌라가 서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그 집이 있었는데 재개발이 그렇게 빨리 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빌라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그 집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 씨. 그 목소리. 회사에서 들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몸이 굳었다. 그 문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였다. 정우 씨, 내일 회의 준비 자료 어디 있어요? 그 평범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다시 보니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발밑은 젖어 있었다. 내가 서 있던 곳에만 마치 누가 거기 서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안으로 스며든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그 여자가 말했다. 이제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날 이후로 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또르르, 또르르. 마치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흘러내리는 것처럼 규칙적인 소리였다. 하루, 이틀, 정신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 출근길에 버스 안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아니었다. 초점이 흐려지고 얼굴 아래쪽에 검은 그림자가 들러붙어 있었다. 그림자를 떼어내려 고개를 돌리면 창문엔 다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한마디씩 했다. 정우 씨, 요즘 어디 아파요? 밤에 잠 좀 자요. 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말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 누가 믿겠는가. 귀신이 내 뒤에 서 있다고. 그러던 어느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다. 지하철 막차를 타고 월배역에서 내렸는데 여간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늦은 시간에도 몇 명쯤은 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다. 플랫폼의 조명이 하나둘 깜빡였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오는 발소리.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맨발이었다. 계단 끝까지 이어진 물기에득한 발자국. 나는 그대로 도망치듯 달려나왔다. 밖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 내리는데도 내 몸이 젖지 않았다. 마치 내 주위에만 공기가 다른 것처럼 비가 나를 피해 흩어졌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익숙한 냄새가 났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그때 느꼈다. 그녀가 또 나를 따라온 거였다. 현관문을 열자 방 안바닥이 젖어 있었다. 수건으로 닦아도 계속해서 물이 스며 나왔다. 벽지 아래에서 천장 틈에서 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며 방의 공기를 눅눅하게 적셨다. 나는 그때부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만해!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들려온 건 숨소리였다. 여자의 숨소리.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 그녀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하얀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발밑에서 물이 철벅철벅 울렸다. 나는 벽에 기대 몸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물방울이 떨어져 내 뺨에 닿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왜 나를 그냥 두고 갔어?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널 모르잖아. 그녀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아니야, 넌 기억해. 나 그 집에 있었잖아. 그녀의 눈이 드러났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눈은 새까맣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얼굴이 비쳤다. 물속에서 부서진 듯 일그러진 내 얼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차가운 손이 내 목을 감싸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물소리도 숨소리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낡은 집, 그날의 밤, 그리고 물에 젖은 발자국. 그날 나는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들었었다. 분명히 그때 누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었다.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었다. 그 집에 그 여자가 있었던 거였다.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조여오는데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그 눈을 보고 있었다. 내가 외면했던 그날의 기억이 그 속에 비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낡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비가 내렸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낯선 곳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다.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왜 그냥 갔어? 그땐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니야. 넌 나를 봤어. 그녀의 손이 더 차가워졌다. 숨이 멎을 듯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 말을 하자 그녀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바닥에 고였던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조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렇게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물결처럼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물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비 오는 날이면 그 냄새가 난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연다. 그리고 속삭인다. 미안해. 이제 편히 쉬어. 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진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날 내가 그 집 문을 열었다면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 눈빛을 외면한 사람이니까. 요즘도 월배 쪽을 지날 때면
비 오는 날에는 절대 그 골목을 바라보지 않는다. 왜냐면 그곳엔 여전히 그 집이 서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아직 그곳에 있다. 내가 도망쳤던 그 밤의 마지막 순간처럼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